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밤마다 심심해서 몸서리를 쳤더니 지인에게 썰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연을 들으며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 키운 사연과 좀 충격이었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살던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 바닷가 근처에서 횟집에서 직원으로 일했어요. 22살에 여행객인 남편을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고 23세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식당에서 일해봤으니 결혼 후에도 서울의 한 횟집에 취직했어요. 남편이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보내고 싶지 않아 일을 했네요.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출산해서 육아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른 지방에서 지냈고 제 친정도 먼 곳에 있으니 육아를 도와줄 만한 분이 계시지 않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됐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림도 잘하고 남편 내조도 부족하지 않게 했어요. 제가 잠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집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일을 찾아서 했답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이듬해 둘째 아들을 그리고 다음엔 셋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이 셋이 저에게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찬란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정신없이 애셋을 키우며 남편 내조에 애쓰면서 살았더니 세월이 후다닥 지나갔더라고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까지 무난하게 잘 마쳤답니다. 첫째 아들은 취직하고 2년 만에 좀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큰아들과 맏며느리는 동갑내기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해온지라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언제 커서 장가를 다 가냐? 이 엄마는 아직도 신기해 죽겠다. 엄마, 이 큰아들이 잘 사는 걸로 효도할게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명품도 팍팍 사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근데 아들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돼. 뭐든 네 아내랑 의논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아무리 오래 연애했어도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버지처럼요? 당연하죠. 제가 봐온 게 있으니 부모님처럼 똑같이 잘 살 겁니다. 엄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장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물해줬습니다. 남편과 모아온 재산이 적지 않았으니 아끼지 않고 좋은 집을 택해 결혼시켰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이듬해 막내딸이 바로 결혼했어요. 둘 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좀 이르게 짝을 만나 그렇게 됐네요. 막내딸에게도 혼수를 완벽히 해줬고 예단도 알맞게 맞춰서 보내줬어요. 딸내미, 네가 둘째보다 빨리 가네? 아무튼 잘 살아. 고마워 엄마. 우리 시댁에 돈 많이 썼지.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 네 아빠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아낌없이 해줬다. 너 김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지내. 오래 사귀었다고 만만하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지내란 말이야. 알았어. 엄마는 큰오빠한테 하던 말 똑같이 하네.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잘 살게. 큰애와 막내를 시집장가 보내고 둘째 아들은 저희 부부와 계속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째는 큰애와 막내와 다르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혼자 묵묵히 일을 잘 해내는 아이라 걱정이 되지 않아 늘 믿고 알아서 하게 두게끔 내버려뒀죠. 대학을 잘 나와 회사를 좋은 데 입사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줘서 속으로 매우 고마웠습니다.
둘째는 유년 시절부터 큰 사고 한 번 치지 않았고 무엇이든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걱정하지 않아 30이 넘어가도 한 번도 여자 만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없던 둘째가 속을 너무 감춰서 3년 사귄 여자친구를 뒤늦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둘째가 거의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남편과 둘이 외식을 하고 상가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들이 웬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걸 봤습니다. 둘째야, 현승아. 엄마? 아버지? 두 분 어디 다녀오세요? 우린 밥 먹으러 나왔지. 근데 너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 누구니? 제 여자친구예요. 자기야,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 처음 본 아들 여자친구는 수수하고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인상이 선하고 밝아 보여서 한눈에 사로잡혀 버렸죠. 현승아, 언제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얼마 안 됐니? 3년 만난 연인인데요. 뭐 3년? 그럼 왜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야? 좀 섭섭하네. 그냥 결혼할 때가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죠. 꼭 결혼할 때 보고하듯이 말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서운했습니다. 남편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에게 아쉬운 말을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우리가 연애하느냐고 물으면 시원하게 대답 한번 안 해주더니.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묻는 줄 알았죠. 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대답하자 저희 부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길에서 아들 애인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 머리가 띵하고 아프더라고요. 조용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둘째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관심이 있는지 몰랐다는 아들의 말이 맴돌아 남편에게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여보, 현승이가 아까 말한 거 무슨 뜻이지? 우리가 둘째한테 관심이 없었다는데. 서운하게 했던 걸까? 글쎄, 우리가 삼남매를 잘 키운 것 같은데 뭐가 부족했었나? 혹시 큰애랑 막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 아니, 큰애랑 막내는 항상 밝고 좋은 말만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소린 못 들어봤지. 나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서운하네. 이따가 현승이가 집에 오면 대화 좀 나눠봐야겠어. 우리한테 서운한 게 많은 모양이니 들어보자고. 대신 화는 내지 말자. 알았지, 여보? 그래, 다 큰 아들한테 화내서 뭐 하겠어. 뭐가 서운했는지 들어보자고. 그래서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거실 소파에 앉아보라고 했어요. 현승아, 아까 길에서 한 말의 뜻이 뭐니? 우리가 널 신경 쓰지 않는다니. 그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아니, 네가 부모한테 쌓인 것 같아 보였어. 솔직하고 시원하게 대화 좀 해보자. 그러자 아들은 넥타이를 풀더니 저와 남편을 힐끔 쳐다보곤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둘째의 서러움을 아세요? 형이랑 여동생 사이에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치한 저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현승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방치하다니. 언제 그랬니? 원래 돌을 던진 사람은 기억 못해요. 돌 맞은 개구리만 아프고 서러울 뿐이죠. 형은 맞이라서 늘 좋은 거 새 거 다 받으면서 컸고, 여동생은 막내라서 귀엽고 예뻐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반면 저는 형의 물건을 다 물려받으면서 자랐어요. 고작 1살 차이가 나는데요. 형이랑 여동생은 학원도 잘 다녔고 좋은 옷에 용돈도 저보다 많이 받았었죠. 다 기억이 납니다. 아들 말을 듣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현승아, 학원에 안 다닌 건 네가 똑똑하니까 스스로 잘하니까 안 다닌 거잖아. 기억 안 나니? 네가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해서 상담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수학학원 알아보러 갔다가 엄마가 한숨 쉬면서 생활비 부족한데 절 학원까지 보내야 한다면서 짜증내셨던 때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죠, 엄마? 내 앞에서 해주기 싫은 티 그렇게 내는데 어떻게 학원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유치해 보였어요. 현승이에게 혀를 차며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늘 괜찮다고 좋다고 했잖아.
학원을 안 다녀도 괜찮고 형이 입던 옷이나 신발을 물려 입고 신어도 좋다고 웃고 그랬잖아. 그래서 당연히 네가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안 좋게 기억하고 있는 거니? 그런 것들을 왜 기억할까요? 형이랑 여동생은 부모님이 아낌없이 사랑해줬는데 저는 늘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게르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거를 그렇게 불러요. 난 이 집의 계륵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절대 아니야. 우린 널 끔찍이 사랑했어. 큰애랑 막내랑 똑같이 사랑한다고. 현승아, 네가 표현력이 거의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런 감정을 쌓아두고 있던 거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보세요. 둘째의 서러움을 아느냐고 과거 일화를 말했더니 제 탓만 하고 계시잖아요. 둘째 아들은 과거 서운했던 게 많았는지 무표정한 얼굴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더군요. 계속해서 저희가 못해준 게 없다고 말하는 건 상처만 더 주는 것 같아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부모가 부족하고 형편없던 것 같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됐다고.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이제 곧 결혼해서 독립할 테니 그날 나눈 대화는 없던 걸로 하자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남편과 저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 생각해보니 둘째에게 모자란 사랑을 준 게 맞는 것 같아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박힌 기분이었답니다. 둘째가 결혼을 예고했지만 정식으로 소개해주겠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이의 몸에 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픈 거 없이 잘 살아왔는데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이는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쇼크로 생을 마감했어요. 늘 곁에서 지켜줄 거라 믿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한참 슬퍼하고 있던 중 남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사 지분을 소송으로 모두 빼앗겼고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이의 노고는 모두 증발됐습니다. 그래도 빚을 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돈을 구걸할 입장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받았으니 둘째 장가를 보내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이가 떠나고 몇 달 뒤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조금 더 빨리 와서 남편에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유, 현승이 네가 드디어 애인을 데려왔구나. 장례식 때 잠깐 왔었지?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네, 민지영이라고 해요. 현승 씨랑은 3년 좀 넘게 만났어요. 둘이 잘 통하나 보네. 조용히 잘 만나온 걸 보니 잘 살 것 같아요. 네, 저흰 둘도 없는 반려자를 만난 기분으로 사귀어왔어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정말 예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당연히 허락해야지. 그래,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그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하려고요. 10월 중반에 예식장 예약해놨어요. 아유, 그래, 벌써 준비를 다 했구나. 현승아, 네 아빠가 남겨준 유산 있으니 신혼집은 해줄 수 있어. 어디로 구할 거니? 저희 둘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살고 싶어요. 제가 모은 돈이 있긴 하지만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큰애랑 막내한테도 다 해줬으니 너한테도 해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실 텐데 결혼 날짜 잡고 집을 해달라고 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아니야. 네 아빠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너도 실컷 슬퍼했으니 행복을 찾아야지.
그럼 신혼집은 니들이 알아서 골라라. 엄마가 돈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고 신혼집을 구경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비싼 집을 골라서 당황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에 비해 더 비싼 집을 선택해서 난감했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금 더 저렴한 집을 고르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승아, 여긴 너무 비싼 것 같네. 엄마가 가진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작은 곳으로 고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여긴 형의 신혼집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집이에요. 여동생에게 해준 혼수값에 비하면 적당한 곳이라고요. 엄마 지금도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자 오금이 저렸습니다. 떨리는 몸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평생 살림만 했잖니. 네 아빠가 남겨준 유산으로는 이 집을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역시나 차별하시겠다는 거네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승아, 너 어린애처럼 왜 이러니? 엄마가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린애 같다고요? 그런가 보죠. 제가 사랑을 못 받아서 아직도 애 같은 어른인가 봅니다. 됐어요. 엄마한테 돈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신혼집 마련할게요. 나한테 주는 돈이 많이 아까우신 모양인데 그 돈 그냥 엄마 혼자 다 쓰세요. 됐죠? 아들은 완고하고 극심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나서서 아들을 혼내듯이 말했어요. 오빠, 지금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당장 사과드려. 우리 지영이가 사과하라고 하면 그래야지.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 말에 손바닥 뒤집듯이 표정을 바꾸더니 사과하더군요. 둘째 아들에게 정말 못해준 게 많아서 이런 거구나 하고 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결혼 자금을 주기로 하고 대화는 마무리됐어요. 모두 다 제가 못난 엄마고 잘 키우지 못해서 받는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앞으로 저에게 비난하고 분노하는 걸 각오하기로 하고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고민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며느리의 본가가 부산이라고 했답니다. 지영아, 너 고향이 부산이니? 나도 부산이야. 정말요? 아유 그래, 부산이다 카이. 반갑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부산 사람이라니 너무 좋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고향 사람이라니 더 정해가고 좋네요. 부모님이 부산에 계셔서 상견례가 걱정이었구나. 그럼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마. 오랜만에 고향도 갈 겸해서 내려가지. 정말요? 그럼 어머님처럼 부산 여행하고 상견례 하실래요? 너랑 나 둘이서 여행을 하자고? 현승이는? 오빠는 요즘 일이 바쁘잖아요. 휴가 쓰기 힘들 거예요. 아들의 눈치를 봤더니 알아서 하라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와 둘이 부산 여행을 하고 아들이 부산에 내려온 날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들뜬 마음으로 짐을 꾸렸어요. 며느리와 즐겁게 여행도 하고 많이 친해져서 아들에게 점수도 딸 생각이었답니다. 여행 당일에 며느리가 저희 집 앞에 와서 같이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설레요. 어머님이랑 둘이 여행한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면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 우리 둘이 몇 번 안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니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구나. 여행 중에 싸우는 사람 많다는데 우린 그러지 말자. 어머님도 참,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싸우겠어요. 무조건 복종하면서 잘 모실게요. 아유,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하지 마라. 무슨 복종이니? 그냥 재밌게 놀고 상견례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미 넌 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눈치 보고 오버하지 마라. 네, 어머님. 아무튼 여행 친구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한다. 기차역에 도착해 KTX에 몸과 짐을 실었어요.
창가 쪽에 며느리를 앉히고 저는 복도 쪽에 앉았답니다. 어머님이 창가 쪽에 앉으세요. 아니다. 난 화장실 자주 가니까 이 자리가 편해. 아, 네네. 그럼 언제든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자리 바꿔드릴 테니까요. 나란히 앉아서 소곤소곤대며 부산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영아, 넌 해운대가 좋니? 광안리가 좋니? 전 광안리요. 해운대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요. 나도 광안리가 더 좋다. 깨끗하고 부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광안리 주변에서 놀아요. 그리고 돼지국밥도 먹고 밀면도 먹어요. 부산 소주도 마시고요. 그 소주? 아유, 서울에서는 안 팔아서 먹어본 지 오래됐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자.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는데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여자가 절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며느리 시야에선 보이지 않아 혼자 속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자꾸 돌아보며 고개를 까딱거리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다, 금방 다녀올 거야. 화장실까지 천천히 걸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현승 씨 어머님 맞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어머님, 이유는 묻지 말고 같이 있는 여자 피하세요. 저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아까 대화를 엿들었는데 부산으로 여행도 가시고 상견례도 하신다면서요? 저 여자 보통 아니에요. 현승 씨를 지키고 싶으시면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물을 필요도 없이 머리통을 한 대 갈겼습니다. 깍 소리를 내며 여자가 넘어지자 욕을 퍼부어줬어요. 당신 뭐야? 스토커야? 돌았어?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를 욕해? 내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누군지 관심 없어. 또다시 헛소리 짓거리면 그땐 당신 머리채를 싹 다 뽑아버릴 거야. 이봐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납니다. 저 믿으셔야 해요. 저 여자 꽃뱀이라고요. 미친 여자네. 까불지 말고 우리 여행 방해하지 마라. 딱이 날릴 자세를 취하자 몸을 움츠리며 눈을 감더군요. 저는 무시해버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도라이 하나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소재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도라이 여자를 잊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먼저 광안리 근처에 숙소를 잡고 바닷가로 나와 바람도 쐬고 발도 담그며 고향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아유, 좋다. 어렸을 땐 심심하면 이 바다에 달려나와서 놀았었는데 서울에 가고 나선 바닷가 한번 오려면 계획을 세우고 와야 했지. 저도 부산 떠나고 많이 그리웠어요.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놀러 오니까 너무 좋네요. 어머님, 저희 보트 탈까요? 아이고, 난 무서워서 못 탄다. 타고 싶으면 너 혼자 타. 내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그럼 저도 안 탈래요. 그냥 여기서 발 담그고 어머님 옛날 이야기 들을래요. 어머님 옛날의 추억 좀 들려주세요. 추억?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들려주마.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튜브 하나 가지고 여럿이 잡고 바다를 나갔어. 우린 모두 수영을 잘 못해서 튜브가 유일한 안전장치였지. 근데 키보다 높은 깊이까지 나가니까 이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헉!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에 점점 가라앉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발을 막 굴렸어. 누가 그러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나란히 손을 잡고 발을 막 동동 굴렸다. 바닷물을 먹으면서 말이지. 그래도 그날 무사히 빠져나왔다. 다행이네요. 근데 그게 추억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 바다 수영을 배웠어. 꼬맹이들이 날마다 바다에 나와서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헤엄을 쳤다. 그래서 내 수영 실력이 해녀 못지않을 만큼 잘한다. 정말요? 그럼 우리 수영할까요? 수영복이 없는걸. 그리고 이 늙은이가 수영복 입으면 흉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몸매도 예쁘신걸요? 수영복이 부담스러우시면 래시가드 사오면 되죠.
그건 몸매가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편해요. 아이, 그럼 우리 서로의 수영 실력을 비교해 볼까? 지영이와 근처 수영복 판매점에 가서 래시가드를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더니 며느리가 제 실력에 감탄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수영 잘하시네요. 아니,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원래는 더 잘했다. 우리 저기 바위까지 가볼까요? 그래, 시합하자. 저녁 내기다. 시작! 저희 두 사람은 바다에서 실컷 수영하고 나서 모래사장을 걸어 나왔어요. 물론 시합은 제가 이겼습니다. 지영이가 봐준 것 같았지만 저녁을 얻어먹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국밥과 밀면을 배불리 먹고 숙소 지하에 있는 와인바를 갔어요. 전 그런 곳에 처음 가봐서 낯설어 하는데 지영이가 아주 편하게 팔짱을 끼워주고 안내해줘서 편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싼 와인을 맛보니 좋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떠세요? 맛있죠? 진짜 달달하고 맛나네. 부산 소주 먹기로 한 건 취소할까? 그 정도로 맛있죠? 다행이네요. 안주도 드셔가면서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오늘 우리 취해도 되는 거죠? 아이, 당연하지. 얼큰하게 취해서 숙소 가서 푹 자고 일어나자.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고 수다를 한참 떨었고 취기가 올라오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와 팔짱을 끼고 걸어나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지영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넘어졌답니다. 누가 그랬는지 올려다 봤더니 KTX에서 만났던 여자였어요. 저에게 며느리를 피하라고 경고했던 그 여자 말이죠. 이 여자가 지금 내 며느리한테 뭐하는 짓이야? 너 스토커냐? 정체가 뭐야? 현승 오빠, 어머님, 이 여자 꽃뱀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누군지 말하려고 하니까 겁을 주면서 입 닥치라고 하셔서 참았는데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쫓아다녔어요. 지금 그 순간인 것 같아서 이 꽃뱀을 잡아챈 거고요. 저 현승 오빠랑 연인 사이였어요. 아니,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이 여자의 꿰매 넘어가서 저를 버렸다고요. 어머님, 이 여자 오빠가 대기업 다니고 잘나서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뭐가 어째? 당신이 내 아들의 원래 애인이었다고? 지영아, 네가 말해봐라.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진짜는 아니지? 머리채를 뜯긴 지영이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시뻘개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저 여자네요. 어머님, 저 여자 스토커 맞아요. 오빠랑 제가 만나기 전에 분명히 헤어진 사이인데 몇 달 전부터 저랑 오빠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스토커 맞구나? 어쩐지 KTX에서도 나랑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내가 누군지 알아본 게 이상하다 했다. 이 여자야, 왜 스토킹질을 하는 거야? 왜 내 며느리를 괴롭히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따기를 연신 날렸더니 여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며느리더러 꽃뱀이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고 있는 거예요. 꽃뱀 맞고 오빠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지저분한 삶을 살다가 오빠한테 시집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게 목적이라고요. 어머님, 이 여자 며느리로 들이면 정말 고달프고 힘드실 겁니다. 닥쳐! 지영이 님이 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어.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오늘 제삿날이 될 줄 알아. 와인바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와 스토커 여자를 격리시키고 경찰에 신고할지 의사를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를 심하게 패서 며느리가 신고하면 일이 복잡해질 거라며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상견례도 무사히 치러야 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스토커 여자는 유유히 자리에서 떠났고 저희도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쌈박질하고 나서 그런지 잠이 오질 않아 잠시 바람을 쐬러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한 여자가 뚫어져라 절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스토커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안 갔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 아들하고 끝난 사이라면서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어머님, 저 스토커 아닙니다. 저 여자 꽃뱀 맞아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 좋아. 들어줄 테니까 떠들어봐. 그리고 만약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떠들면 그땐 2차전으로 싸움 나는 거야. 알겠어?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영이에 대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더니 잠에서 깬 지영이가 어딜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까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술에 취해서 바람 쐬고 온 것뿐이다. 지영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얼른 자라고 말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들의 전 애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조식을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에 상견례가 있어 사우나에 가서 땀도 빼고 화장을 곱게 했습니다. 옆에는 지영이가 있었고요. 어머님, 기분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상견례장에 가서 결혼을 선뜻 허락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의 전 애인이 한 말이 사실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아들이 부산에 도착했어요. 밝은 미소를 짓고 지영이와 포옹하더니 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더군요. 엄마, 재밌었어요? 지영이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다. 넌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일하고 오느라 피곤하지? 피곤하긴요. 장가갈 생각에 들떠서 몸이 개운하기만 해요. 엄마, 지영아, 우리 어서 약속 장소로 가자.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들과 지영이를 따라 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예비 사돈 부부를 보고 나서야 아들의 전 애인의 말이 진실인 걸 알았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두 사돈을 보니 진짜 제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 밝게 웃으며 환영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승 어머니. 이제야 뵙네요. 제 딸이랑 여행은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기 잠깐 아들이랑 나갔다 와도 될까요?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사위, 어서 어머님 모시고 나갔다 오게. 아들과 식당에서 나와 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승아, 너 왜 말을 안 했니? 지영이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은 거야? 그게 왜요?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예요? 네 장인 될 사람은 하반신 마비라며? 그리고 장모는 다리가 없잖아. 너 결혼하는 순간 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네 앞날이 어떨지 예상되지 않니? 겨우 그거였어요? 절 데리고 나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몸이 불편하니 반대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마누라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생겼잖아. 네 전 애인이 왜 꽃뱀이라고 말한 줄 알겠다. 전 애인이요? 걔가 또 나타났어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했는데 이게 또 스토커질을 하네. 짜증나. 뭐가 짜증나? 들어보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던데. 너랑 멀쩡하게 연애하고 있는데 지영이가 널 빼앗은 거라며. 현승아, 너 저 집에 장가 가면 고생만 하게 될 거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아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날 아들로 생각하긴 하세요?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형이랑 여동생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긴 하냐고요? 또 그 소리니? 도대체 나랑 네 아빠가 언제 널 미워했다고 그래?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삼남매를 똑같이 잘 키웠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저요, 서운한 걸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나한테 애정결핍이 있는 것도 모르셨죠? 아들은 유년 시절에 큰아들과 막내딸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걸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똑같이 키웠다고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 저요. 지영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줄 아세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귀하게 대해주신다고요.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선한 분들이에요. 내가 결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지영이 부모님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미워서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 현승아, 네가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니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 꿰매 넘어가서 네 인생을 처가 뒷바라지에 바치지 마라. 처가에서 나한테 뭘 바랄까봐 그러세요? 엄마, 장인어른이 한 기업의 총수예요. 경호원 간병인이 항상 옆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고요. 뭐? 그럼 너한테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니? 아씨, 정말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요. 고작 장애가 있다고 사람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할까 봐. 됐어요. 그만하세요. 처가는 우리 집보다 10배는 더 잘 살아요. 제가 처부모님께 뭘 해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사이로 지내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 전 애인은 지가 먼저 바람나서 헤어진 거라고요. 그 뒤로 지영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진 모르겠는데 지영이를 꽃뱀 취급하면서 저희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모두 듣자 제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돈 부부를 보자마자 아들이 고생할까봐 재산 뜯기고 못 살까봐 걱정했던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사돈 부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괜히 귀가 얇게 네 전 애인 말을 믿어버렸다. 네가 불쌍한 집안에 팔려가는 거라 생각하고 널 데리고 나와서 헤어지라고 한 것도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어려운 존재인가 봐요. 이 결혼 반대해도 상관 안 해요. 난 지영이랑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현승아, 미안해. 내가 한 말은 취소할게. 결혼 허락할 거야. 아들은 화를 내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고맙네요. 결혼 허락해준다고 하니 대단한 영광입니다. 현승아, 엄마가 잘못했다니까. 이 엄마가 부족해서 너한테 결핍이 생기게 한 것 같구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툴렀나 보다. 비교되지 않게 삼남매를 잘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안해.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니 그제야 화를 풀더군요. 됐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말하지 말고 기분 나쁜 내색하지 마세요. 그래. 들어가서 최대한 밝게 대화를 나눌게. 다시 한번 사과하마. 미안하다, 아들.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갔고 사돈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시종일관 친절한 미소를 보내며 제 아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현승이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사돈. 현승이가 훌륭하긴 하죠. 근데 지영이도 만만치 않게 훌륭하고 착하잖아요. 저는 지영이가 며느리가 돼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 사돈. 저희 부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만 저희는 현승이한테 절대로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짐이라뇨. 사돈 부부도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짐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저는 두 분의 장애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면, 개인 간병인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할 것 같았으면 끝까지 반대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며느리가 꽃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사돈 부부가 재력이 있는 것도 아들에게 피해나 고생을 시킬 일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걱정을 내려두고 결혼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하길래 전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꼭 해주고 싶다고 일러드렸어요. 아들의 돈을 보태어 마련하는 신혼집이긴 하지만 제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답니다. 저에게 결핍이 있던 아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줬다는 사돈 부부의 말과 행동을 보니
저보다 훨씬 마음 넓고 착한 어른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부끄러움은 더 커졌네요. 아무튼 아들과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하기로 마음먹고 며느리에게도 나쁜 생각을 했던 걸 고백하고 사과할 생각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치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아들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귀엽고 상견례까지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뱀이 장에 있는 부모의 딸이라고요. 평생 오빠 등골을 뽑아먹고 살 거라고 하니까 어머님도 놀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견례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들 전 애인의 무례한 행동에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아주 세게 한 방 날려줬더니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사돈 부부께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유, 사돈 어른, 안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저 여자 말을 듣고 결혼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몸이 불편한 두 분이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아니, 제 욕심으로 반대한 것 같네요. 멀쩡한 부모 밑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못된 생각하고 잠시나마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했던 행동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사돈 어른이 대답하셨습니다. 아까 밖에 나가셨을 때 대충 눈치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저희 두 사람 보고 뜨악하고 놀라셨겠죠. 애들이 미리 말하지 않아서 놀라실 만도 하지요. 그런데 사돈,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꼴을 보고 선뜻 장가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저흰 충분히 사돈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희 부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도 않을 거고 등골을 뽑아먹을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기업 총수거든요. 네, 저도 합니다. 아까 들었어요. 아우, 정말이지 이중적인 제가 부끄럽네요.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인 줄 알고 반대했다가 부자고 우리 아들에게 덕이 될 분들이라는 걸 듣고 허락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부디 제 아들만 보시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어요.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아들은 꼭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씩 웃으며 괜찮다고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상상 이상으로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돈, 저희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는지 말씀드리면 아주 놀라서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아들 결혼을 말리려고 하신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 여잔 저희 대신 내쫓아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가 직접 혼내주고 싶지만 몸이 이래서요. 아유,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고 다신 우리 애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엎어져 있는 아들 전 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여자 꽃뱀 맞다니까요? 그리고 기업 청순이 뭐니 다 뻥이에요. 거짓말로 사람 구워 삼는 가족 사기단이라고요. 야, 너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내 아들 두고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라며? 근데 이제 와 내 아들이 탐나서 회방 놓으려고 이딴 짓거리를 해? 너 오늘 내 손에 작살 한번 놔봐라. 어머님, 이거 놓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가족 사기단이라고요. 닥쳐! 내가 오늘 너를 잘근잘근 씹어서 모래사장에 뱉어주겠어. 인생 종치게 해줄 거라고 이 기집애야. 엄청난 괴력이 튀어나와 그 여자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끌어모아 응징을 해줬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꺼지라고,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 내 귀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며느리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땐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야. 현승이한테 또 접근하면 끝장이라고. 알아듣겠어? 알았어요, 어머님. 이제 결혼까지 할 것 같으니 저도 포기할게요. 그럼 당장 꺼져! 사라지란 말이야!
엉덩이를 걷어차 주자 아들의 전 애인은 꽁진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땀을 닦으며 숨을 돌리고 있는데 아들이 뒤에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두 손을 흔들며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아, 다 끝났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그리고 아까는 내가 잘못했다. 이 엄마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 미안하고 부끄럽구나. 다친 데는 없어요? 나야 괜찮지. 저런 기집애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야. 엄마, 나도 사과할게요. 엄마한테 막말한 거 죄송해요. 또 엄마가 그랬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삼남매를 똑같이 키운 줄 알았다고요. 아마 똑같이 키우셨는데 제가 괜한 열등감과 시샘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것도 깊네. 현승아, 엄마한테도 기회를 줄래?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될 기회 말이야. 모자지간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형이랑 여동생처럼 살가운 자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맙다. 그럼 우리 화해한 거지? 그럼요.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내려올까요? 서울은 저랑 둘이 올라가요. 지영이는 하루 더 있다가 올라간다네요. 그래. 현승아. 오늘 부산역에서 네가 지영이 안아줄 때 말이야. 부럽더라. 네? 아니, 나도 아들의 넓은 가슴팍에 안기고 싶다고. 아, 네, 그래요. 그럼 안아드릴게요. 둘째 아들을 아주 오랜만에 안아봤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여서 눈물도 흘렀고 아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냈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화해를 하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올라가서 아주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며느리는 부산에 하루 더 있겠다고 해서 아들과 둘이서 서울로 가는 KTX를 올라탔답니다. 저희 모자는 맞잡은 두 손을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둘째 아들과 행복하게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0월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들 신혼집은 제가 가진 돈과 큰아들과 막내딸이 보태어줘서 마련했답니다. 제가 큰아들과 막내딸에게 현승이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었더니 둘째에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했고 목돈을 내어줬네요. 현승이는 이를 거절했지만 저희가 밀어붙여서 신혼집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현승아. 응, 엄마. 반말로 대하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달가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할만하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건 없는데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어. 뭔데? 엄마 며느리가 임신했어. 그 말에 저는 바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임신을? 허니문 베이비인 거야? 부끄럽네. 아무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니,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날 위한 일이지. 네 형이랑 여동생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우리 현승이는 한 방이구나. 장하다. 이 엄마를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지영이 몸보신도 부탁할게. 그럼 얼마든지 부탁해라. 이 엄마가 너희 집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할게. 네가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게 큰아들이랑 막내딸이 질투가 나도록 다 해줄게. 아니, 그렇다고 너무 표신하게 그러지 마. 형이랑 동생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대해줘. 걔들은 알아서 잘 살겠지. 아무튼 나 신난다. 내년에 손녀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서 매일 둘째 집에 가서 음식을 해줬고 살림도 도와줬답니다. 제 행동에 큰아들과 딸내미가 질투하긴 했지만 다 이해해주는 눈치였어요. 물론 나중에 큰며느리와 막내딸이 임신해도 똑같이 엄마 노릇을 해줄 것입니다. 며느리는 올해 8월쯤에 아이를 낳을 거예요.
몇 달 뒤에 할머니가 되는데 매일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손주 낳고 나서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미리 써서 보내게 됐네요.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기도 하고 저에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 달게 받고 반성하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